20대 총선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오늘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으로 일제히 집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각 당과 후보들은 내일부터 실시되는 사전투표가 1차 승부처라고 판단하고 지지층의 투표 참여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이진곤 경희대 객원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이종훈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사실 여야 모두 선거 종반으로 가면 읍소 전략을 펴기가 마련인데 새누리당이 정말 말 그대로 읍소 전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이르다 이런 판단이 있는데 먼저 김무성 대표의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국민 여러분들을 너무나 많은 실망을 끼쳐드린 데에 대해서 저희들 반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보다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한없이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을 섬기면서 정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없이 낮은 자세로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 용서해달라. 거듭 김무성 대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아니면 전체 유권자의 마음이 어떻게 좀 통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전통적인 지지층, 여기서는 또 아이고 또 안 됐네, 좀 가슴이 짠하네, 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국민 전반적으로 볼 때 저 소리 전에도 했던데, 전에도 들었는데, 그래서 그리고 그 이후에 나아진 게 뭐 있냐? 이번에 또 그러냐? 그러면 국민의 지지가 그래도 새누리당 편에 있을 때 그때 잘하지. 있을 때. 그 다 그렇게 떠나보내고 지금 와서 자꾸 또 용서해달란다. 그러면 용서해주고 또 표를 찍어주면 그 다음에 잘한다고 보장을 누가 하느냐. 아마 이런 국민들의 심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의에도 영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황제가 영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영린은요, 민의의 영린 이것도 건드린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자존심을 굉장히 상하게 했다. 이 점을 정말 해가지고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 정말 더 반성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참 민심을 돌리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만큼 듭니다. 민심이 차갑게 식었다는 얘기인데 김 대표 요란한 선거운동 연호조 구호도 하지 말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처음부터 이랬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 선거운동 초반에 사실은 오히려 이런 읍소 전략을 쓰는 것이 맞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쯤에서 그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쳐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나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읍소에서 조금 더 나가면 뭐가 되죠? 응석이 됩니다. 응석.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거의 응석 초기 단계에 지금 접어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사실은 거대 여당 아닙니까? 거대 여당이고 이번 총선 아무리 엄살을 부린다고 하더라도 과반 의석은 거의 확실하고 제가 보건대는 여전히 170석, 180석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런 상태에서 너무 이렇게 심하게 읍소를 한다든지 심하게 엄살을 부리게 되면 이게 국민들 또는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좀 응석 부리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몸집이나 작습니까? 당도 크고 또 대표님도 또 좀 크십니까? 이게 체격이 크신 분께서 계속 저렇게 우는 소리 하시는 거 국민들이 보기에 좀 딱하다. 그리고 사실은 국민들을 진짜 정말 위한다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더 잘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공약 자체가 별로 나온 게 없어요. 초기에 선관위에 제출하는 거 몇 가지 내놓고서는 구체적인 공약 설명도 잘 안 합니다. 그걸 제대로 하겠다라는 얘기도 없고 그리고 반성을 하더라도 좀 더 구체적인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뭘 어떻게 할 것이다. 집권 여당으로서 지난 3년 동안에 대선 이후 또는 지난 총선 이후에 그동안에 뭘 못했다. 4년 동안 뭘 못했는지 그거에 대한 반성문부터 써야 되는데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걸 좀 시정을 하겠다. 근데 그런 얘기는 없고 그냥 감성에만 호소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저는 좀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새누리당에서 반성과 다짐의 노래라는 로고송까지 사실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에 좀 배포를 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굉장히 당 지도부는 심각하게 상황을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이라도 심각하게 봤다는 건 다행한 일입니다. 사실 이건 새누리당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라도 국민을 두려워해야 하거든요. 선거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떤 당이건 심판에
또는 평가의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은 여야를 떠나서 국민의 평가가 안중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부의 관심들이 더 많았고 패권의 관심이 많았죠. 지금 저희가 화면에 지금 보여드리는데 이게 바로 사과와 다짐의 반성과 다짐의 노래, 그래서 반다송이라고 하는데 지금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서 원내대표, 대표 최고위원들 등등 지금 다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반성한다, 정신 차리겠다 다짐하는 모습이에요. 이 보수 정당의 지도부들인데 사실 좀 이렇게 가식적으로 하려면 얼마나 명구스러운 일입니까? 사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국민들한테 우리가 반성하고 있다는 거 보이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이 평론가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더욱더 진실한 후속 대책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아까 공약도 그렇고 뭐 보여주는 더 많은 것들이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실제적으로 뭐 많은 분들이 제가 평가하기에는 새누리당이 지금 과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예 역시 보수 쪽에서는 항상 그 엄살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뭐 새누리당 여론조사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 자체 여론조사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다는 평가들을 하고 있고요. 객관적으로 보세요. 지금 국민의당이 호남을 석권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30석 이상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더불어민주당은 107석을 마지노선이라고 하면 110석 정도는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소속 10석, 정의당 10석 하면 이것만 해도 155석이에요. 그러면은 플러스 알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수도권에서는 지금 점점점 유권자에 의한 단일화라고 하는 게 일정 정도 먹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막판에 되면 쏠림 현상이 있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1대1 구도가 되면은 새누리당이 구도이 일여 다야라고 하는 이득을 다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숨은 표심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게다가 보수층은 투표를 안 하겠다고 하고 젊은 층들은 투표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현재도 그렇고 투표장도 그렇고 결코 새누리당에게 유리한 판도가 아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엄살도 저쯤하면 아주 고단수인데요. 저는 뭐 보험금을 노리는 나이롱 황자의 전형적인 엄살이다. 아니 야권이 분열된 상황에서 여당이 진다면 그 여당이 당으로서 존재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뭐 그 의미가 없는 정당이 될 텐데 그것은 두 가지로 보면 알 수 있는데 읍소와 막말은 같은 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번 선거는 철저하게 야권 분열이기 때문에 51%의 과반수의 득표가 필요가 없습니다. 35%에서 40%의 고정 지지층만 가지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그 야당의 고정 지지층이 25% 30% 결집에 나머지 국민의당이 15% 이상 가져가더라도 이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에서 철저한 선거 전략은 부동층은 그 선거에서 떠나게 하고 고정 지지층만 결집하게 하는 철저한 선거 전략입니다. 반다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폭소와 실소가 터지는데 열성적 지지자들이 보면 오죽하면 저러겠냐. 그다음에 대구 한복판에서 무릎 꿇고 절하는 거 보면 국민들이 보기엔 저렇게까지 정치를 해야 되냐라고 외면하는 반면에 고정지지층은 안쓰러워하는 걸 보면 철저하게 이것은 부동층이 아니라 고정지층을 위해 소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부동층들이 이런 그 양당의 네거티브라는 읍소 때문에 그 집결하게 되면 일반 부동층들은 선거를 외면하게 되는 정치 혐오증으로 무관심증으로 돌아서게 되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계산되는 거고 현재 160석에서 180석으로 가기 위한 고도의 치밀한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일부는 의미가 있는 얘기. 어차피 선거가 모든 정당이 막판에 되면은 지지층들을 결집해서 투표장까지 끌어내는 게 마지막 전략입니다. 그런 면에서 뭐 여야를 통틀어서 부동층도 뭐 그거는 선거 초반에 부동층을 우군화하는 거고 마지막에는 결집시켜가지고 투표장에 나오는 거 그런 건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항상 저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집권 여당의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저렇게 어색한 표현 연출하고 또 뭐 대구에 있는 의원들이 무릎 꿇고 석고 대지하고 이런 게 계속 있었던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새누리당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낀다는 그 사실만은 명확하다는 거죠. 사실 지금 지금 저희 화면으로 보여드리는데 저게 대구 이른바 진박 후보들이 사실은 다 모여서 대구 유권자들한테 무릎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어제 최경환 의원과 김문수 전 의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대담 더 진행합니다. 저희 새누리당 그동안 너무나 오만했습니다. 저 김문수가 먼저 종아리를 벗겠습니다. 회초리를 쳐주십시오. 다시는 박근혜 대통령을 잘못 모신다든지 우리 대구 민생을 외면한다든지 또 우리끼리
싸운다든지 이런 일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끼리 싸우지 않겠다. 또 더군다나 이제 회초리를 들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교수님 어떻게 그 보셨습니까? 전통적인 지지 기반, 그것도 확고한 지지 기반인 TK 지역에서 사실은 새누리당이 너무 좀 오만했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이 아마도 각별히 신뢰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일수록 더더욱 더 그 심하게 좀 했거든요. 그 점은 충분히 반성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즘 이상한 현상이요. 이 야당 측 지지자라든지 야당 측에서는 자꾸 새누리당이 엄청스레 이기는데 끙끙 앓고 있다, 엉뚱소리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여당 지지층이거나 또 여당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쪽에 오히려 좀 더 가능성이 있냐면 역대로 보면요 제3당이 그래도 자신들의 그 뭐 위상을 이걸 분명히 할 경우에는 여당이 과반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당이 양대 못했다. 그러니까 1대1 대결할 때는 여당이 과반수를 넘기기는 쉽지만은 그러니까 세 당이 이제 서는데 그 중에 한 당이 너무 이제 희미하게 뭐 푹 죽어 있으면 모르는데 이번에 갑자기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러면 국민의당 쪽으로 여당의 표가 갈 수 있다. 예, 그런 국민의당이 말씀이시군요. 뜨거든요. 그런데 예. 이 국민의당이 야당 표만 갖고 가니까 여당 표도 갖고 가는데 전번에는 어떻게 옛날에는 야당이 확고하게 호남에서 지지 기반을 갖고 있으니 그럴 수도 있지 않냐 하지만은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그 확고한 지금 보면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세 개 정당으로 나누어지면 반드시 집권당이 유리할 거다. 이거는 좀 도식적이지 않다. 이게요 너무 만약에 집권당에서 그런 거 계산하고 이 짓을 했다면 굉장히 안일하게 바보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바로 그것 때문에 위기 의식을 스스로 갖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굳히기 전략이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알파고가 이미 계산 다 끝나고 이제 계산 다 해보니까 이기는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났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만 잘하면 되는 거죠. 마무리 수들만 지금 두고 있는. 제가 보기엔 그런 거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방어 전략이잖아요. 이게 공격 전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당을 공격을 해서 뭐 적전 분열상을 이제 유발하기 위해서 뭔가를 던진다든지 아니면 이쪽 그 지지층들을 좀 더 결집하기 위해서 좀 더 센 공약을 내세운다든가. 그렇죠. 뭐 무슨 공장을 갖다 유치한다든지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듯이 그런 식의 공약하고 기류가 상당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겉으로는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산 다 끝난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굳히기에 지금 들어갔다. 그런데 이게 좀 읽히고 있다라는 것이 좀 이제 뭐하고. 근데 이것도 너무 또 과잉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분석을 부리다 보니 이것이 또 다른 사실은 역풍을 유발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당이 한나라당 시절부터 2010년, 2014년도에도 사실은 많이 사죄를 했어요. 무릎 꿇기도 하고 또 뭐 잘못했다, 회초리를 들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뭐 친박 비박 간의 공천 갈등으로 인해서 고정 지지층이 일시 이탈한 것은 뭐 그래서 지지율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 못하는 바 아니나 그래도 그 원래의 그 충성심이 높은 고정지층은 이탈하지 않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게 바로 2010년도 지방선거 네. 때 저도 이제 무상급식 때문에 사실은 좀 이슈가 됐었고 2014년도 때는 이제 세월호 당시였고 이제 2010년 지금 어제의 모습인데 이게 지금 유권자들은 좀 헷갈릴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뭐 분명한 것은 보수층은 집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뭐 제가 오늘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꾸고 당명도 바꾸고 어제까지는 칼로 서로 공천에서 학살을 하다가도 함께 띠띠빵빵 노래를 부르고 할 수 있는 그런 집권 의지에 대해서는 존경하고요. 다만 제가 보기엔 이번에 야권 분열이 여당표를 가져간다라고 하는 건 과도한 해석이라는 게 만약에 신당이 영남 신당이면 그 말이 이진공 교수님 말씀이 올바른데 예전에 자민련처럼 충청의 여권표를 잠식하는 자민련이라든가 했으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야당 제3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호남의 전석권을 하고 있는 당입니다. 따라서 수도권에 있는 호남 취향민들도 국민의당을 지지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3중고를 겪고 있죠. 그 비례대표는 정의당에 뺏기고 있고 그리고 박빙 지역은 수도권 박빙 지역은 야권 분열로 인한 어부지를 주고 있고 호남은 국민의당이 뺏기고 있고 따라서 지금 제일 위기인 것은 뭐 제가 보기엔 더불어민주당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정말로 그 새누리당이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한다면 무릎 꿇고 그렇게 큰절하고 할 게 아니라 현재에 있어서 그 경제 문제라던가 그리고 이런 예. 정치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사과한다면 이번 총선에 몇몇 상징적 사람이라 불출마한다던가 이런 가시적 조치를 하면 믿어질 텐데 그런 거 전혀 없이 표를 달라고 저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진정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네, 그런 말씀인데 결국은 160에서 180으로 바뀌면 도움닫기일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는 여당에서만 나타나는 이 증상인데요. 이게 조만간 야당으로 옮겨갈 것 같아서 좀 걱정이에요. 아, 야당으로 갈 수 있다? 일종의 유행병처럼 막판에 가서 읍소 전략. 그래서 이번 총선이 좀 이례적으로 이 선거 막판에 가서 이 양당 할 거 없이 전부 다 눈물바다가 될까 봐 약간 좀 걱정이 좀 돼요. 예. 이럴 때 그 유권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이제 사실 그 무릎 꿇고 절하는 예. 이 모습 예전에도 있었고 2010년에도 있었고 사실은 그 전에도 있었어요. 2014년 선거 또 이번 선거까지 저거 보면서 사실 저 같은 전문가들은 무슨 생각이 먼저 무슨 단어가 무슨 그 문장이 먼저 떠오르냐면 굴욕은 짧고 권력은 길다. 저기 이분들 또 이러는구나. 예. 이렇게밖에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우리 서 소장님이 아주 신랄하게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이 상당 부분 또 그런 심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서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보수당 사람들은 거의 뿔난 사람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아주 그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적어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지금 여도 야도 눈에 차지가 않아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오만하기까지 했던 거예요. 그거는 여야를 통틀어서 표를 찍을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덜 나쁘느냐를 가지고 찍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찍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래 투표율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까지 계속 가는데 적어도 국민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보여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 그래도 지금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이 두렵다는 걸 알고 그것을 스스로가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무릎 꿇고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데요. 김무성 대표가 사실 어제 전북 지역에 가서 한 말이 사실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잠깐 김무성 대표 이야기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지역의 예산 폭탄을 가져온 것을 여러분들 신문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새누리당이 전라북도의 예산 폭탄을 터뜨리고 싶어도 터뜨리지 못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전라북도 국회의원 몽땅 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만들어 놓고 여러분 배신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배알도 없습니까 여러분?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김무성 대표, 전북 도민 여러분 배알도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은 좀 지역 감정을 해소하자는 차원으로 얘기했는데 오히려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모양새가 됐어요. 김무성 대표의 뭐랄까 터놓고 이야기하기 뭉치기 이런 건데 부산에 가서 했으면 부산 사람들하고 상대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부산 사람들도 이 정서가 비슷하니까 그렇게 했지만 아니 호남에는 새누리당 정상은 아주 많이 다르잖아요. 거기 가서 저렇게 이야기하면 꼭 공격하는 것 같이 들리거든요. 네. 그러면 호남 분들은 뭐라면 당신도 우리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와서 큰 소리 치냐? 이렇게 되고 예산폭탄 당신들 마음대로 그러면 터뜨리기도 하고 안 터뜨리기도 하냐.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미워서 안 터뜨렸네? 이런 식으로 반감을 줄 수도 있으니까 저건 참 김무성 대표 요즘은요 이거 하루하루 말이죠. 이건 이 간을 졸이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요만한 실수 하나라도 안 하기 위해서 했어야 되는데 대표가 가서 저렇게 큰 핵폭탄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고 이러면 안 되죠. 그다음에 아까 같은 연장선상에서 아까 서 소장이 이제 말씀이 지금 국민의당은 야당에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사실은 야당표만 갉아먹을 거 이러잖아요. 예. 적어도 수도권에 있어서 수도권 유권자들은요 이념성도 상당히 보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나 보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래도 새누리당을 이제까지 심정적으로 지지했거나 적극적으로 지지했거나 같은 그런데 외연에 가까운 그런 지지층이 있잖아요. 예. 이 이탈도 가능성이 있는 이런 지지층이 이제는 새누리당에 만약 실망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장 그래도 이념적으로 보면 가장 좀 비슷하다고 바로 이웃에 있다고 이웃에 있다고 생각되는 국민의당으로 옮겨가기는 쉽거든요. 바로 그런 점 아니면 나 귀찮아 이래서 아예 투표를 안 하는 깊이 해버린다든지 바로 그런 것 때문에도 이번에 새누리당도 결코 지금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정말 위기를 느껴야 될 그런 단계라고 봅니다. 이진국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무성 대표가 안철수 화이팅 할 때부터 이게 새누리당 이중대인지 사춘인지 유권자들 헷갈려서 아마 새누리당 싫은 사람은 더불어민주당보다는
국민의당을 찍을 것 같은 건 사실인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과연 김무성 대표가 유세 과정에서 힘들고 지쳐서 실언과 실수로 저 말을 한 것인가? 저는 그것이 아니라 의도되고 계획된 발언이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의도됐다. 사실은 뭐 호남에서 더 표가 안 나올 거니까 저 얘기는 호남 전북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라 영남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호남은 이렇게 예산을 안 주는 민주당을 맨날 찍는데 영남은 대구 경북도 부산 경남도 울산도 그러고 왜 이렇게 말이 많냐. 너희를 위한 정권이고 너희를 위해서 예산과 지역 발전 해줬는데 호남 보고 배워라라고 지역 감정을 부추겨서 결국은 영남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오게끔 하는 그런 그 계획된 그런 발언이 더욱더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서 소장 같은 분이 새누리당 안에 저기 선거 전략가로 있었으면 아마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치밀하게 계산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아니 왜 호남에 가서는 읍소를 안 합니까? 이거 호남 차별 아닌가요? 아니 왜 그 대구 경북에서만 저 무릎 꿇고 사죄하고 왜 저 호남에 가서는 무릎 꿇고 사죄 안 합니까? 그쪽 분들한테는 사죄할 일 없습니까? 제가 보기엔 사죄할 일 많은데 아니 예산 폭탄 줄 수 있을 것 같으면 왜 이제까지 안 주다가 이제 와서 주겠다라고 얘기합니까? 사실은 이런 것이 굉장히 지역 차별적인 발언인데다가 이거 지역주의 조장하는 발언이죠. 이런 식의 정치는 사실 좀 문제가 많다. 저 김무성 대표 뭐 좀 이해는 합니다. 정은천 후보가 그나마 그쪽 지역에서 나름 이제 새누리당 후보로서 선전하고 있으니까 예. 그 후보 어떻게 좀 살려보겠다. 그리고 본인 또 앞으로 또 뭐 또 대권도 해야 되고 또 전북에 또 본인 아버지께서 또 사업도 하셨고 네. 그 기반을 해서 어떻게 좀 전북 지역 민심을 조금 얻어볼까 이건 이해는 하겠으나 일관성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사실 이쪽에서는 네. 흡수하고 이쪽 가서는 저렇게 도도하게 외치고 그러면 일관성도 없고 진정성도 안 느껴지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도장 들고 나라시아는 안 했잖아요. 근데 김종인 대표도 사실 부산에 가서 이런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도 부산에 가가지고 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새누리당이 다 그 잡고 있으니까 수명이 3년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적진에 가서는 굉장히 아주 독하게 얘기를 하고 아군한테 가서는 읍소작전하고 이게 여야가 지금 다 똑같은 패턴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를 편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행태에 대해서 여야를 통틀어서 좀 욕먹을 건 욕먹어야죠. 그런 면에서 김무성 대표가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전략적으로 굉장히 과대평가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은 그렇게 전략적인 상황이 아니고 현지 취재했던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 저렇게 연설하고 있을 때 계속 자동차가 경적을 계속 울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연설하다 끊기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감정이- 히팅이 된 거죠. 예, 감정이 좀 그래서 높아져서. 거기에서 정신 차리십시오 이렇게 나가면서 간 건데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만 지금 이 지역 감정 때문에 화가 나는 거지. 화가 나서 지역 감정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그런데 여야가 그 지역 감정에 그대로 편승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요, 사실 김종인 대표가 어제 경제 살리기 공약을 얘기하면서 삼성 미래차 사업을 광주에 유치하겠다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광주 경제 살리기. 네, 광주 경제 살리기. 김종인 대표 이야기도 한번 들어봅니다. 광주를 미래형 자동차 생산의 산실로 만들겠습니다. 삼성 미래차 산업 광주 유치를 중앙당 차원의 공약으로 성격하고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삼성 전장 산업 핵심 사업부를 광주에 유치하면 이 5년간 2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정치가 시키면 기업이 무조건 따라할 거라고 생각하는 오공식 발상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야권 내에서 좀 공방이 오갔는데 김종인 대표 사실 얘기 들으면 좀 삼성이 벌써 즉각 아니다. 그건 검토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기업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민주화, 경제 민주화를 얘기하면서 좀 배치되는 것 아니냐 하는 여론이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게다가요. 왜 저거 가서 저런 공약을 대구 가서는 안 하죠? 같은 얘기를 하시는군요. 예. 네. 왜 대구 가서는 안 합니까? 대구, 경북 포기한 겁니까? 또 부산, 경남 포기한 건가요? 대구, 경북에 지금 김부겸 전 의원 당선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구 가서도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만약에 그 지금 이 경제산 얘기가 예. 확신 있고 옳은 얘기라면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이거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그 최근에 그쪽 지역에서 많이 밀리다 보니까 어떻게 좀 만회해보기 위해서 던진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엔 좀 마구잡이로 던진 그런 공약 공약이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공약, 빌공짜 공약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렇다는 거죠. 진정성도 없고 현실성도 떨어지고 왜 이런 공약을 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할 거면 이쪽 저쪽 다 지역 차별하지 말고 그럼 공평하게 하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별로 네. 약발도 안 듣는다. 대구 그래서. 경북에 더 지을 공장터가 있습니까? 구미, 경산, 포항. 제가 보기엔 뭐 대구도 그렇고 그건 제가 보기엔 영남 호남의 산업 기반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세요? 대구 사람들 경제도 지금 열받아요. 별로 그렇게 안 좋아요.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는데. 뭐 호남보다 더 안 좋겠습니까마는 제가 보기엔 그보다도 이 문제 실효성 문제 삼성이 뭐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할 리 만무하고 다만 제가 보기에는 호남의 광주에 계신 저 지인들하고 연락을 해보면 아따 김종인이 뭐 한다고 저런 얘기하냐 급하긴 급한갑다 그런다고 삼성이 오겠냐 그런 얘기하는 사람 그래도 그랑께 총선에서 야당 찍으면 전국 교체되면 온단 게 삼성이 그러면 우리 막 쏴 죽인다는 저격자인데 지금 하겠냐 대담 굉장히 현장감이 높은 말씀입니다. 그런 걸로 얘기가 공방이 오가는 걸로 봐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광주 문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올린 게 제가 보기엔 선거 밥상에 올라온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 문제를 통해서 광주 경제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환기가 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여야를 떠나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특히 호남 지역에 낙후되는 지역 경제를 위해서 대안을 만들어놓은 그런 건전한 논의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장 뭐 이야기에 반박하는 건 아닌데 몇 개 아마 좀 주의를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볼 수도 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이종훈 박사도 지적했지만 대구는요 지금 한 20년 가까이 계속 지금 전국 시도 중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GDP가 그렇게 돼가지고 대구 시민들이 지금 격앙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 또 이게 대구 경북 지역에 지금 공장 더 세울 자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요 옛날에 농공병진 정책으로 추진됐던 거거든. 그러니까 농업을 그때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살하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 그 농업 어딥니까 기반이? 호남이잖아요. 그 문전옥답에다 옛날에 공장을 지었다면 그건 정말 더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호남 쪽에 약속할 때는 최첨단, 무공해, 최첨단 시대를 앞서가는 이런 거를 이제 공략해야 되는데 여전히 무슨 뭐 자동차 자꾸 이러니까 오히려 그 점을 지적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나라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공약으로 내세울 수도 있는 걸 보면 우리 기업들도 참 정말로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구나 이런 위안도 함께 갖게 됩니다. 아니 무엇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 공약 관련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황당하셨을 거예요. 대전에 계신 분. 그럼 대전은 그럼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우리 지역은 왜 저런 공약 안 하고 왜 하필 광주에 가서만 저 얘기를 하지?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다가 그게 굉장히 실효성이 있는 거고 야 정말 이건 말이 된다라는 공약이었으면 전국적으로 그럼 우리 쪽에도 뭔가 이렇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확실한 대안을 좀 제시해 주겠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이거 보니까 이게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에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게 이게 그래도 제1야당인데 신뢰도를 떨어뜨린 그 지도부가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그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라는 얘기도 뭐 어떻게 왔다 갔다 하다가 흐지부지되고 미뤘죠. 이번에도 전혀 숙성되지 않은 너무나 큰 얘기를 던져놓고 결국은 해당 사는 우린 검토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죠. 그렇다고 하면 야당의 지도부를 누가 믿겠느냐는 거예요. 제1야당인데 그나마.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지금 해야 할 거는 사실은 경제민주화의 전도사라고 하면 우리 사회를 진단하고 경제민주화가 왜 필요하고 이걸 위해서 경제발전은 어떤 루트로 가야 한다. 이걸 얘기를 해줘야 하는 거고요. 그러려고 한 강봉균 선대위원장,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이 논쟁을 할 때, 토론하자고 할 때 토론에 임했어야죠. 국민 앞에 와서 떳떳하게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하는데 엉뚱하게 이렇게 툭 던지는 식으로 해서는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여수와 순천을 제외하고는 호남에 공단다운 공단이 없는 건 주지의 사실이고요. 산업의 불균형한 발전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건데 선거 때 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또 민감한 것 같은데 아무튼 김종인 대표 실효성과 무관하게 오랜만에 선거에서 한 건 하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호남의 민심이 그만큼 녹록지 않다라는 걸 먼저 반증해 주는 건데 사실 더불어민주당 내에 한창 논란이었던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을 방문한다라고 오늘 공식으로 발표했는데 일단 문재인 전 대표의 이야기 잠시 들어봅니다. 호남의 지지를 받아야 대선 주자 자격이 있다라는 말씀에 저는 공감합니다. 호남으로부터도 지지받고 또 호남 바깥의 민주화 세력을 비롯한 국민들로부터 폭넓게 지지받을 수 있을 때 문재인 대표, 전 대표 호남에 가서 위로와 사과, 경청이 목적이다. 조용히 다녀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효과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는 그 효과라기보다는 오히려 역효과 쪽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 대표가 뭐 스스로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만약에 호남에서 지지를 못 받으면서 대선 주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문 대표가 이제까지 문 대표의 호남 방문을 두고 설왕설래가 있었던 이유는 그겁니다. 뭐냐면 과연 대선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할 것이냐 아니면 이번 총선에 모든 당력을 집중시킬 것이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지.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이건 상식이에요. 국민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거든. 근데 문 전 대표가 과연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호남에서 지금 그러지 않아도 국민의당한테 막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가서 또 반감을 혹시라도 부추기면 어떻게 하냐 이런 이제 걱정이 있는데 그 걱정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지 혹은 어차피 거기서 국민의당한테 져버렸으니까 내가 가서 더 잃을 게 뭐 있냐 이런 심산지는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의 그 가장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차기에서 가장 유력한 주자 중에 한 분으로서 좀 더 고민해보는 그런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도 대선을 지금 왜 와서 이야기합니까? 저렇게 함으로써 저분의 그 속내를 드러내 보였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승부수를 약간 둔 듯한 일단 승부수를 한번 둔 것 같은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 앞둔 총선에서 자기 텃밭이라고 얘기, 야당의 텃밭이라고 했을 땐 할 수 있는 호남에 발도 못 붙인다라고 하는 건 대선 주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당의 이익과 대선 주자 문재인 대표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지점인데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뭐 외통수입니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청명회에 주거나 한식에 주거나 어차피 부딪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부딪힐 것이냐 예전처럼 부딪혔다고 해서 씩 숨어가지고 다른 데로 뒷문으로 나오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 정면으로 부딪히고 가타부타 얘기를 듣고 와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의 지금 상승세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욱 강하게 타오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흐름을 좀 이렇게 진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대표는 국민들한테, 호남 국민들한테 어떻게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느냐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죠. 호남에서 자꾸 사과를 하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까? 호남 사람들을 무시했다라는 거죠. 무시했다. 호남 사람들 입장에서는 호남에서 당신을 대통령 후보로 그렇게 지지해줬다.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를 무시했지 않느냐. 그리고 결국은 총선 앞두고 호남 사람들을 다 쳐냈어요. 민주계 사람들 다 쳐냈어요. 그러고 문재인 당을 만들었어요. 제1야당을. 그러면은 그렇게 도와줬는데 배신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도 오는 모습이 진짜 사과하는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대선을 위해서 또 한 번 도와주십시오. 좀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호남 사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럴 거면 가지 말아라. 그건 기름 붓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문재인 대표는 이 부분을 해결해야지 대선 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이제 김무성판 읍소 전략을 선보이니까 이제 문재인 표 이제 읍소 전략을 또 선보이는 거죠. 이게 감동이 있나요? 감동이 없죠. 누가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게다가 정말로 문재인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오너로서 승부수를 던져야 됐어야 되는 대목이 뭔가요? 야권 후보 단일화 아닌가요? 수도권에서? 네. 4월 4일 전에 투표용지 그 인쇄 들어가기 전에 안철수 대표를 만나가지고 둘이서 독대를 해서라도 이 문제 결론을 내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나눌 건지 어떻게 해서 이 수도권에서 어찌됐건 야권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종인 대표가 자꾸 나서지 마라 해서 좀 그랬던 거 아닐까요? 그건 핑계죠. 핑계다. 그렇죠. 사실상 주인 아닙니까? 그럼 왜 지금 저렇게 행보를 합니까? 사실은 김종인 대표를 존중한다 그러면 저런 행보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김종인 대표가 계속 나서지 말라 그러는데 계속 여기저기 다니시잖아요. 행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왜 가장 결정적인 그 중요한 진짜 승부수를 던져야 될 대목에서 승부수를 안 던졌다는 거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같았으면 저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아마 굴욕적으로라도 협상을 해서 안철수 대표에게 거의 모든 걸 내주고서라도 아마 단일화를 관철시켰을 겁니다. 바로 그 대목이 문재인 전 대표의 정치력의 한계인 거죠. 자, 그 부분을 사실은 호남 민심은 보고 있는 것이고 호남 민심은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로는 좀 힘들겠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그런 전략적인 기조화에서 지금 지지율이 지금 저런 식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감이냐 아니냐를 보고 있다 그런 그거죠.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그 호남을 버린 건지 그 호남 정치인들이 문재인 대표를 버린 건지 잘 그건 평가를 해볼 몫이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보수 언론과 보수 정권은
문재인과 노무현에 대해서 그 소위 말해서 보수 지역의 영남 분열 세력이라고 해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극렬한 그 비난과 저주를 퍼붓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여당의 그 영남 지역과 여권을 분열시켜서 야권을 위한 트로이 목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전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저주에 가까운 막말을 퍼붓고 있고 그 연장선이라고 보는데요. 예. 거기에 따른 호남에서 그 문재인 대표가 갖고 있는 감정도 사실은 총선과 정권교체를 위해서 그 승리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 기실 그 내용은 야당의 권력교체라고 하는 그 호남에 있는 정치인들로 인해서 그 권력을 갖고 싶다고 하는 그 문재인 심판론에 근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위로 사과 경청 이런 추상적인 얘기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내건 구호일 뿐이고 실제 저는 광주 금남로에 가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총선의 민심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대선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제고하겠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본인의 심판으로 삼아달라고 할 것 같아요. 아무리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선을 위해서 현재 전국적 1위, 호남 1위라고 하더라도 대선을 위해서 총선을 벌이는 그런 정도의 그 지도자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알아보고 1위로 만들어지도 않았을 거고요. 다만 이번 가는 건 대선 행보가 아니라 총선에 승리하기 위한 그 전체 정치적 좌장으로서 그 가는 건데 그 가는 것이 단순하게 그 대선 때 갈 것을 미리 가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 총선에서 본인의 대선 행에 대한 재신임을 모종의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발표할 것입니다. 발신할 것이다. 근데 또 서 소장 말씀에 대해서 또 같이 그 같은 맥락에서 좀 다른 맥락에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뭐냐면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수 정치권에서 저주에 가까운 무슨 문재인 대표에게 그렇게 했다고 규정을 해버리면 그게 진짜 사실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지금까지 볼 때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만약에 공박이 서로 있었다면 그것은 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말하자면 친노 패권주의와 그 비노 세력 간에서 한창 격앙됐을 때 그때 그는 아주 뭐 심각한 그런 비판이 서로 오고 갔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듣는 한도 내에서는 뭐 보수 세력이나 특히 보수 언론이 저주에 가까운 말을 뭐 문 대표에게 했다 이거는 그렇다면 아닌데. 아니 저희 서양호 소장이 말씀 이거 좀 앞으로 방송하실 때라도 좀 잘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결국은 새누리당이 건프레임에 호남 민심이 지금 사실은 뭐 그냥 놀아놨다 이런 얘기나 다름이 없어요. 호남 민심이 그렇게 간단한 호남 민심이라고 아닙니다. 하고 호남 정치인들이라고 했습니다. 호남 정치인이든 지금 국민의당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그 호남 표심이라고 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그러한 문재인 전 대표와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악의적인 그런 선동에 놀아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얘기가. 그런 식으로 호남 민심을 왜곡을 해서는 좀 곤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냉정하게 봐야죠. 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돼 있을까? 제가 보기엔 호남 민심이요. 문재인 전 대표 개인에 대해서 지금 유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친노 패권주의 세력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는 이유는 결국 당신네들 가지고는 정권 교체가 안 되고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점. 그렇다고 해서 그 굴레를 어떻게든 깨보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최후 단계의 어떤 선택. 마지못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그렇다고 국면인데. 해서 국민의당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표심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국민의당 쪽으로 좀 많이 쏠린 것이 쏠린 건 틀림이 없지만 보이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냐는 거죠. 그거를 문재인 전 대표나 이른바 친노 친문 세력들이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여전히 정확하게 못 읽고 있다. 자꾸 저걸 새누리당 프레임 내지는 뭐 저쪽에서 하는 악의적인 어떤 그런 주장 이런 식으로 자꾸 문제를 보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못 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문재인 전 대표 앞으로의 향후 대권 행보를 위해서라도 그런 식의 해석을 계속 내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제가 뭐 문재인 캠프 사람 아니니까 저한테 문재인 그 대선 후보 캠프의 행보를 얘기하시는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호남의 민심은 다르죠. 호남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도 문재인도 손학규도 안철수를 지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호남 민심은 야당의 체질 개선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하라는 얘기지 호남 사람이 아니어서 호남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토로 오는 건 아닌데 그것을 호남 정치인이 오랫동안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기득권 세력들이 마치 이것이 지역 정서인 것처럼 왜곡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거고 그런 호남의 왜곡이나 영남에서의 영남을 분열시키고 보수를 분열시키는 부산 출신의 문재인 안철수나 제가 그다음에 노무현과 문재인에 대한 저주나 똑같은 지역 감정을 활용하는 정치적인 사유로 인해서 지역 감정이 부추게 됐다 그런 말씀인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게 그
싸움을 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서로 싸움을 하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추임새야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더 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논쟁에 뭐 더 보탤 만은 없고요. 사실은 정치 평론도 굉장히 정치적인 중요한 담론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너무 편향되거나 아니면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전제를 두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좀 너무 열기가 좀 뜨거워진 측면이 있는데 김종인 대표의 발언 수위도 요즘 좀 들어보면 수위가 굉장히 좀 강해지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좀 뭐 수위가 아슬아슬한 부분들이 있는데 김종인 대표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면서 머리 좀 식혀보겠습니다. 강동균이 같은 사람하고 토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토론이라는 건 상대가 되는 사람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지 상대도 안 되는 사람하고 무슨 토론을. 김종인 대표 5공식 발상이라는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정상적인 사고다 아니다. 사고한 이런 말까지 했어요. 이 교수님.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안철수 대표는 예. 아마 국보의 그걸 자꾸 전략 거론하죠. 그걸 자꾸 이제 부각시키려고 그러는데 뭐 사실은요 정당에서 저 중앙당 차원의 정책으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뭐 중앙당 정책에서 그 저 일자리 늘리기 또 우리 저 산업 기반 확충하기 거기다 기업 유치하기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제 양측이 좀 저 격앙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왜냐면 그동안 또 김종인 대표가 너무 안철수 대표를 몰아붙이고 무시하고 막 이런 식의 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 안철수 대표도 요 근래 와서는 이제 용기를 얻었잖아요. 네. 용기를 얻으니까 이제 정면으로 이제 오히려 이제 공격하고 나서는 모양새인데 다만 저런 공격은 아래 사람들한테 시키고 네. 대표들은 좀 점잖게 서로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강봉균 지금 선대위원장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총명했는데 지금은 몽롱해졌다. 이거 참. 그러니까 조금 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어찌됐건 전문가라고 좀 알려져서 영입을 한 거 아닙니까? 경제민주화 전문가, 경제 문제 전문가인 동시에 복지 문제도 꽤 그 식견이 있는 분 이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사실은 그동안의 선거 과정에서는 수치를 또 많이 얘기하셔가지고 교수식으로 뭐 이렇게 선거운동을 한다는 얘기 있었는데 차라리 수치를 얘기했을 때가 나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수치를 말하시는 게 낫지. 이거 지금 최근에 나오는 발언들을 보게 되면 거의 인신공격성 발언이에요. 예. 왜 인신공격을 하십니까? 전문가께서. 그런 거는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말 정치꾼들한테 맡겨도 되는 거잖아요. 선거가 쟁점 없이 좀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니 그럴수록 네. 그럴수록 더 엄정하게 수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사실은 그랬더라면 훨씬 더 저는 소구력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인의 권위주의 리더십에 오류이자 한계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 양반이 보니까 연세가 많으니까 나이 어린 분이나 그다음에 자기보다 경력이 낮거나 만나보고 자기가 봤을 때 깜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대하거나 아주 무시해버리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강동균은 재경부의 후배가 아니고 안철수 의원은 당신의 멘티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쟁하는 당의 대표이고 선대위원장인데 제가 보기엔 그럴 땐 존중하고 개인의 평가보다는 당으로서 예우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이번은 명백한 실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강봉균 선대위원장이 나와서 양적 완화 얘기를 했을 때 한국판 양적 완화. 한국판 양적 완화 하고 정말 마음 설레면서 기다렸습니다. 이 논쟁이 그동안의 사람들을 질리게 했던 이 진을 빼는 공천 과정과 너무나 적대적인 정당 간의 이전 투구를 좀 다른 방향으로 틀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경제를 살리는 문제, 또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한 토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어요. 그리고 많은 우리 그 패널들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선거를 한번 치러보자. 그렇지만 그때 김종인 대표가 일거에 무슨 논리적인 그것도 아니에요. 실패한 정책이다. 뭐 이러면서 툭 치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논쟁도 다 봉쇄를 해버렸어요. 그냥 헌법에 나온 경제민주화 있잖아. 그런데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경제민주화는 무슨 예전에 YS 때 세계화했을 때 다 사람들이 세계화가 뭐지? 그런데 그때 뭐 고시 시험도 나왔어요. 경제민주화 시험 보라고 하면 뭐를 써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을 계속 주입식으로 얘기만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봉균 선대위원장이 그러면은 1당, 2당의 선대위원장끼리 한번 이거를 국민들 앞에 토론을 하면서 좀 알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20대 국회를 어떻게 할지 방향을 제시하자라는 뜻 아닙니까? 네. 그거를 외면하면서 계속적으로 아주
설익은 얘기들만 이렇게 오가는 네. 그리고 결국은 당내 갈등과 헤게모니 싸움으로만 가. 이거는 정말 국민들한테 불행한 일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네.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는 저는 뭐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그거죠. 경제민주화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사실 재벌개혁 아닙니까? 야당에서 계속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속 요구했던 것 그것이고 심지어 거의 뭐 해체에 가까울 정도의 재벌개혁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재벌기업을 지금 광주에다 유치하시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관성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뭐 김종인 대표가 미리 한 말은 있어요. 일관성이 밥 먹여주냐. 물론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전문가께서 이런 식으로 너무 180도 다른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국민들로서는 헷갈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경제민주화 얘기하고 사실 광주 삼성차 유치하고는 약간 좀 맥락은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그 부분 다음에 좀 논의를 해보고요. 사실은 지금 이제 국민의당 녹색 바람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지지세가 좀 완연하게 지금 상승세 있단 말이죠. 문재인 대표, 안철수 대표 사실 자신감 얻었는데 안철수 대표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봅니다. 제게는 꿈이 있습니다. 정치인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꿈입니다. 문제를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하는 꿈입니다. 우리는 낡은 정치를 깰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안철수 대표 목 놓아서 얘기를 합니다. 내게도 꿈이 있습니다. 모두가 아는 꿈인 것 같은데 이 교수님 벌써 대권 선언을 하는 걸까요? 어떻게 그런데 보십니까? 자신감이 굉장히 생겼는데 저분을 보면 참 뭐랄까 영국에 갔다 왔다 뭐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주 정말 요즘 이제 정말 살아난 그 기분을 새로 느낄 텐데 마틴 루터킹 목사 나에게 꿈이 네. 있습니다. 이것까지 인용할 정도 되면 아주 그런데 특히 이제 호남 쪽에서 아마 약진인가 봐요. 이제 뭐 용기를 가지만 하네. 예. 충분히 할 만한 상황이다. 뭐 그래도 너무 나가시면 안 됩니다. 예, 너무 나가시면 안 되고 호남 민심이 왜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에 저렇게 지지를 좀 얹어주고 있는가를 좀 우리가 유심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당이 이번에 제1야당이 될 거라고 호남 유권자들이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저 야당 되기 힘들다는 거 알아요. 한 가지만 보고 갈까요? 호남 지역 지금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당이 과반이 넘었습니다. 네, 상당히 높은 수치죠. 2배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제가 보기에는 저기에는 굉장히 호남 유권자들의 절박함이 좀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제3당에 불과한 정말 삼수석이 될까 말까 한 이 아주 약체 야당에 불과하지만 이거라도 우리가 없으면 그야말로 마음 기댈 곳도 없다. 그리고 희망을 가질 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민주당이 희망을 줬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줬다면 이런 선택을 할까요? 호남 유권자들이? 아닙니다. 호남 유권자들 과거에 어떻습니까? 90%, 80% 거의 몰표를 몰아줍니다.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도 그랬어요. 그렇게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주저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아주 고심 끝에 지금 국민의당을 선택을 했는데 안철수 대표가 절대로 예뻐서 선택한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마음에 갈 곳을 찾지를 못하고 있다. 그것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을 통해서 그나마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힘이 생기는 것은요. 정치는 말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 현실화됐을 때 그게 힘입니다. 아주 실질적인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가 사실은 20% 그러니까 비례대표로 하면 20%를 얻어가지고 20석을 하고 그 다음에 호남을 석권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시화돼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그 말이 현실화되는 현실로 만들어내는 얘기하는 힘을 것이 눈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하게 국민들도 호남 사람들도 이제는 의지할 만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기조는 어느 정도 갈 거라고 봅니다. 단 문제는 뭐냐면 그 말의 내용이 과연 국민의 말을 대변하는 거냐 아니면 본인의 욕심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사실 6일이 남았다고 하는데요. 이게 등락은 순식간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정말 진실하게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끝까지 관철시키고 증명해낼 때는 이게 상승세를 계속 탈 테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이것도 안정적인 지지가 아니다. 이거는
꺾일 수도 있다. 본인이 철저하게 알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해야 합니다. 사실 그런데요. 지금 수도권에서 안철수 대표가 지금 노원병 지역 상황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새누리당과의 지금 이준석 후보하고 좀 굉장히 살얼음판 승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수도권에서 낙선을 할 경우에 과연 대권 과도의 꿈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이 불가능도 불가능하지 않고 여유 있게 안철수 대표가 제가 보기에는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은 뭐 박빙 구도인데 최근의 조사에서 보면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조사들이 있고요. 예. 특히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노원에서는 노원 지역구 일을 잘하는 사람을 보기보다는 이미 안철수라는 사람이 등장했기 때문에 안철수의 대선 가도에 대한 대선 후보에 대한 사람을 키우자고 하는 기대감이 큰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준석 후보가 선거 구도를 잘못 잡았습니다. 이준석이 도대체 새로운 인물, 새로운 정치라고 한다면 그럼 안철수는 낡은 정치인지에 대해서 구도가 잘 서지 않고요. 그렇지 않고 본인은 그러면 노원에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단순하게 젊고 참신하고 미디어에 많이 알려졌다라고 하는 그런 대중적인 인지도 말고 나는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노원에 정확하게 만들어서 안철수 후보와 대립구도를 만들지 있지 못한 점, 이 두 가지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대부분 유권자들은 아마 대마불사라고 대권 가도로 가는 후보를 후보를 위해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힘이 하는 무게 균형추가 쏠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현재 국민의당의 난맥상들을 잘 해결해 나가고 국민의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들이 본인 개인 지지율로도 연동이 되는 그런 것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지금은 뭔가 이제 분명히 느끼고 깨닫고 있을 거예요. 뭐냐면 내가 회의하고 내가 언거주춤하고 내가 우왕좌왕하고 이런 모습을 보일 때, 내가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일 때 지지층 떨어져 나가더라. 그러나 내가 확고하게 확신을 가지고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방향성을 분명히 할 때, 이럴 때 지지층은 다시 모이더라. 이건 이제 이번에 아마 확실히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목소리에도 더 힘이 들어가고 하는데 바로 저런 이제 자세를 앞으로 아마 많이 배웠으니까 틀림없이 내 이 길로 그냥 곧장 가겠죠. 그런데 그럼 안철수 뭐 노리는 게 대선이냐 무슨 뭐 총선이냐 그런 말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 지도자가 당연히 대선을 노리는 거죠. 문 대표도 그런 것 아닙니까? 김무성 대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 총선을 대선으로 이용한다 뭐 이런 인상을 줘서는 안 되겠지만은 이걸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그걸 통해서 대선 주자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한다. 그건 뭐 알겠습니다. 박수를 사실 보낼 일이죠. 지금 또 하나의 야권의 이제 블루칩이라고 할 수 있는 손학규 전 고문. 더불어민주당도 콜하고 국민의당도 콜하고 있습니다. 이 박사님, 왜 콜을 하는 겁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더 다급해진 상황이 아닐까. 그러니까 손학규 전 상임고문의 도움이 더욱더 절실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효과가 났으면 지금쯤은 사실은 130석을 낙승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원래 가지고 있던 107석에다가 김종인 효과 한 20석 더해져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107석도 지금 확보하기 좀 힘든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죠. 김종인 효과가 오히려 광주 호남 지역에서 역효과를 내가지고 지금 그쪽 지역에서는 지금 국민의당에도 지금 점점 더 지지율이 더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 지금 돼버렸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서야 손학규를 찾는 거죠. 처음부터 만약에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정말 필요했으면 초기부터 뭐 가서 이제 좀 제발 좀 나와달라, 등판해 달라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이제 딱 보니 상황이 이제 불리해지니까 이제서야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동안은 왜 못 불렀을까요? 부담스러운 거죠. 이 좀 유력 대권 주자 가운데 한 분이 이분을 또 링에 올렸을 경우에 문재인 전 대표와의 관계도 그렇고 본인도 약간 좀 대권에 관심이 있다라고 전제한다면 이거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 구도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굉장히 절실해졌다. 반면에 물론 안철수 공동대표, 안철수 이제 대표 입장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그래도 손학규 전 지사가 이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엎어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와서 손학규 전 상임고문을 영입을 해서 한다 그래서 과연 얼마나 그 도움이 될까요? 제가 보기엔 별로 크지 않다. 그리고 손학규 전 상임고문도 이 대목에서 잘 판단 내리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총선 끝나신 다음에 본인의 역할을 찾으시는 것이 훨씬 더 개인적으로는 유리하지 않을까. 유리하다. 선택지가 많아질 수 있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사실은 지금 그 총선 6일 앞두고 손학규 전 대표가 와가지고 사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으로나 아니면 세력으로나 실질적으로 학습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김종인 대표가 와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그 집가를 올리는 그런 대단한 그 대권 후보로까지도 얘기됐는데 결국은 그 현실의 벽을 못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며칠 앞두고 여기 와서 총선 판도를 바꾼다? 그건 안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총선 이후에 야권의 대통합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촉매제의 역할로 손학규 대표가 할 수 있느냐, 촉매제 역할이 아니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이번에 문재인 대표가 낙마를 한다. 예. 이건 뭐 아주 가정이고요. 마지막에 예, 가정인데요. 총선에서 아주 패배해가지고 낙마를 한다. 그러면 야권에서는 당연히 새로운 카드를 찾지 않겠습니까? 물론 안철수 대표도 있지만 지금 궤가 약간 달라요. 그런 면에서 그런 대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야권 통합의 중재자로서 제3의 대안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판단할 것 같은데 문제는 명망을 가지고 가져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명망 가지고는 가져올 수 없어요. 그 사람이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힘을 기대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자기 운명들을 네. 의탁하게, 그게 대선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런 면에서 지금 손학규 대표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퀘션 좀 마크다. 모르겠습니다. 정치는 뭐 국민 요구가 있어도 하지만 개인적인 이해를 가지고도 움직이는데요. 저도 선거 전에 움직이지 않고 선거에서 야당이 전패한 이후에 대안부재론이 있을 때 구원투수로 등장할 거로 예상을 했는데 한 가지 재미난 현상은 호남이 강진에 운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남이 통째로 안철수에게 넘어가는 상황에서 손학규 대표가 총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정치적 기반이 상실될 우려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안철수 그 공동대표 약속을 취소한 점, 그리고 김종인 그 대표와 통화하고 점. 정장선 의원과 사전 만남을 한 점을 볼 때 저는 총선 전에 움직이고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당보다는 더불어민주당 속에서 가서 네. 문재인 대표가 만약에 이번에 총선에 진다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자리매김하고 안철수 의원과 네. 향후 국민의당과 경쟁하기 위한 복귀하기 위한 사전 명분을 까는 건 아닌가, 그렇게 좀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다 아시는 바처럼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립니다. 이 교수님, 예. 막판 변수가 될까요? 어떻게 그런데 전망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 이제는 아무 말씀 안 하실 겁니다. 총선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행사하려고도 안 할 거고.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거의 굳어진 상황에서 여기서 무슨 말씀이라도 했다가 책임질 일은 해서는 안 될 거다. 예. 책임질 일을 하기 싫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인 행보는 안 하지 하실 않을 것이다. 겁니다. 그러면 여권층에도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여권 측에서 왜 박 대통령 자꾸 의존하려니까? 자력으로 이겨야지. 자력으로 자체 발광해야 된다. 저는 정반대 생각입니다. 뭔가 큰 놈을 던지실 것 같다. 큰 그런 놈이라 느낌입니다. 큰 놈이라 그러면 뭘 던지실까요, 박 대통령? 모르죠. 뭐 안보 쪽일 수도 있고 경제 쪽일 수도 있고 뭔가 큰 것을 던지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승부사 아니십니까? 네. 선거의 여왕. 막판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부를 예. 던질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움직여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면 움직이실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어떻게 될지, 어떤 타이밍이 될지 그거는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무모하게 움직이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뭐 무대뽀로 갈 수는 없고요. 정확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 때만 움직인다. 저는 뭐 부동층을 대상으로 한 선거가 아니라 고정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선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움직인다. 국무회의 때 발언도 하고 오시자 마시자 지방 다니시면서 직접적 선거 개입은 아니어도 냄새를 풍기시는 일은 하실 것 같다. 왜? 고정지지층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효과가 있을 겁니까? 역효과가 저는 뭐 역효과 있는 사람은 투표 참여 안 할 거라고 확신하는 것 같으시고 예. 부동층들은. 다만 고정지지층들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결속시킬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친박 비박 간에 그것 때문에 지금 온통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대통령이 또 편하게 뭐 선거에 관여하시겠습니까? 저는 안 하실 걸로. 알겠습니다. 사실 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나왔는데 결국에 이번 승부의 판세는 부동층, 표심을 정하지 못한 분들이 어떤 선택을 내리냐가 아니겠습니까? 막판까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